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첫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20대를 포함한 노동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1명은 아직까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고를 낸 삼표산업은 그제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 먼저 사고 현장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구조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양주의 삼표산업 채석장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삼표산업에선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언론들의 현장 접근을 막고 있어서 저는 현장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사고 지점에선 지금도 발견되지 않은 50대 노동자 1명을 구조하기 위해 굴삭기 10대와 대원 55명이 계속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어두워진 이후엔 조명차 9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고 밤샘 구조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10시쯤 발생했습니다. 돌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높이 7, 80m 절벽에서 토사가 쏟아지면서 20m 아래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매몰됐는데요. 사고 4시간 만인 오후 1시 48분쯤 맨 먼저 일용직 천공기 운전자인 28살 정모 씨가 발견됐고 오후 4시 20분엔 굴착기 노동자 55살 김모 씨가 두 번째로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정 씨와 함께 천공 작업을 하던 52살 정모 씨의 위치는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나도록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채석장은 가로 세로 60m, 약 3,600제곱미터 너비로 상당히 큰 규모이고 지름 80m, 높이 20m가량의 엄청난 토사가 노동자들을 덮쳤습니다. 매몰된 토사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축구장이나 야구장 넓이의 그런 지역에 토사가 다 쏟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금속 탐지 장비를 투입하고 인명구조견을 추가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해 안전요원과 전문가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주 채석장 붕괴 현장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골재를 얻기 위한 폭파 작업을 준비하느라 바위에 구멍을 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듯 60만 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토사가 쏟아져 이들을 덮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사고 원인을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표산업이 골재를 채취하던 거대한 바위 계곡. 28살 정모 씨 등 작업자 2명이 자갈을 채취하기 위해 비탈면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천공기 2대가 동원됐습니다. 자갈 등 골재는 단단한 바위 속에 화약을 집어넣은 뒤 폭발을 시켜 얻게 되는데 화약을 넣는 구멍을 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선 또 다른 작업자인 55살 김모 씨가 굴삭기로 돌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3명이 한창 작업에 몰두하던 10시 8분. 돌 산 정상에서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듯 거대한 흙더미가 20m가량 무너져 내려와 이들을 덮쳤습니다. 소방당국이 추정한 토사양은 30만 세제곱미터, 약 60만여 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파서 내려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벽을 뚫다가 그 맨 꼭대기에 있는 흙 토사가 내려와서 매몰된 것으로. 사고 현장 사진을 본 전문가는 당시 현장의 지질 상태가 약해 보인다며 이런 상태에서 발파 작업에 나설 경우 토사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너졌다는 황토색이라는 이야기는 풍화암, 그러니까 약간 힘을 못 받는 암이에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흙인지 아닌지를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존 발파 작업이 과도해 집안이 이미 불안정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결국은 빨리 터뜨려야 더 많은 양을 갖다가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기존에 균열이 가 있던 부분이 이제 깨지면서 아마 슬라이딩이 됐던 이런 걸로 추정되는 사고예요. 경찰은 매몰자를 포함해 사고 당시 15명의 작업자가 있었다며 회사 측이 많은 양의 골재를 빨리 얻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했던 것은 아닌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그제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삼표산업은 이 법의 첫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를 낸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와 함께 채석 작업과 골재 채취 등이 주 사업인 회사로 상시 근로자가 1,000명에 가깝습니다. 이틀 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는 경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은 물론 유사한 작업이 진행 중인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에서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무 안전조치를 취했는가가 조사 핵심인데 작업 지휘자를 적절히 배치했는지 안전교육은 있었는지와 함께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상부 붕괴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 여부도 쟁점입니다. 알파를 네네네. 하니까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들 안전 교육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게 거의 대부분 잘 안 되고 있어요. 법이 적용되면 최고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삼표산업을 포함한 삼표그룹 계열사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산재 사망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은 지난해 4월 중대재해 다발사업장으로 지정돼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표산업은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어서 설 연휴 귀성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의 고속도로에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낮 한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손하늘 기자, 지금도 도로가 붐비고 있습니까? 네, 고속도로 정체는 지금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풀린 상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요금소는 이른 아침부터 통행량이 늘어나더니 낮 12시쯤에는 서울을 빠져나가려는 차량들이 가장 붐볐습니다. 다만 저녁 7시쯤부터는 대부분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반, 목포까지는 3시간 40분이 걸리는 등 평소와 비슷한 수준일 걸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폐쇄회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나들목 부근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부산 방향 정체가 이른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조금 정체가 풀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낮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도로 정체를 피해 쉬어가려는 귀성객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이 영업을 전면 중단했고 외부 취식 공간도 문을 닫으면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밥 먹고 이제 다시 쉴 겸 출발하자 했는데 휴게소 식당까지는 운영을 안 할 줄은 몰랐어가지고. 대신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간식 코너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고 가족 단위의 귀성객들이 차 안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또 안성휴게소 서울 방향 등 휴게소 7곳에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차려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교통량이 예상보다 약간 줄면서 도로 정체도 늦은 밤 완전히 풀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 확진자 수는 17,000명대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선 오늘부터 기존의 검사 방식과 함께 신속 항원 검사도 도입이 됐습니다. 새 방식은 스스로 검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데요. 설 연휴까지는 어떤 검사를 받을지 각자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박윤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 검사 대기줄이 새로 생겼습니다. 왼쪽에 5번, 오른쪽에 5번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스스로 채취한 검체를 시약에 넣고 흔든 뒤 테스트기에 용액을 떨어뜨리면 15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줄이면 음성, 2줄이면 양성입니다.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이렇게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 음성 확인서는 내일까지 방역 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보건소. 신속항원 검사도 가능하지만 길게 줄을 서서라도 정확도 높은 PCR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아직은 더 많았습니다.
음성이 딱 정확하다고 확실히 이렇게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저거 받아도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다음 달 2일까지는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기존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3일부터 PCR 검사는 60세 이상과 밀접 접촉자,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등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바뀐 검사 체계가 임시선별검사소와 전국 1000여 곳의 병의원으로도 확대됩니다. 마지막 남은 과제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와 치료체계로의 전환입니다. 2월 3일부터는 이러한 전환이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7,542명.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 확산하면서 신규 환자는 닷새 연속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288명까지 떨어지면서 작년 7월 30일 이후 6개월 만에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베이징 겨울 올림픽이 개막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올림픽 때보다 더 강력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취재진 중에 김태훈 기자가 가장 먼저 베이징에 도착해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포함해 복잡한 서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떠나는 길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수단 중 가장 먼저 결전지로 떠나는 크로스컨트리 대표팀 선수들도 설레지만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종목에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이 또 코로나 많이 걸리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걱정은 좀 많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2시간 만에 도착한 베이징. 방호복을 입은 공항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취재진은 코로나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했습니다. 짐을 찾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정도. 최대 7시간까지 걸렸던 도쿄올림픽 때보다 입국 절차는 까다롭지 않았지만 즉시 이동에 제한이 걸리면서 별도로 마련된 입국장을 통해 바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정된 셔틀버스만 타고 숙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아침에 본 취재진 전용 호텔은 마치 요새 같았습니다. 이곳은 저희 취재진이 묵고 있는 숙소인데요. 숙소 전체를 철판으로 된 담장으로 둘러싸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때는 15분간 숙소 근처 편의점에 갔다 오는 게 허용됐지만 베이징에서는 미디어 센터와 경기장 등 정해진 장소 외에 숙소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Can I go outside by walk? 能就去吗？不能。 식사는 호텔 안에서만 가능하고 코로나 검사 역시 매일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 올림픽 관계자들과 중국인들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로 외신들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 understand there's a worry about COVID, but well, this is more restrictive, so we feel slightly like prisoners. 하지만 취재진 등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베이징 시내에선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중국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올림픽 코로나 대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진영은 대선의 분수령이 될 양자 토론 방식을 놓고 오늘도 협상에 나섰지만 일단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토론을 주제별로 나눠 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주제를 특정하지 않은 자유 토론 방식을 고수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오후 2시 협상은 기대 속에 시작됐습니다. 옷차림 그래도 좀 달라졌네. 하지만 토론 방식, 특히 어떤 주제로 토론할 것인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 토론인 만큼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그리고 도덕성 검증 3가지 주제로 나눠 토론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주제를 특정하지 말고 자유 토론을 해야 한다고 끝까지 맞섰습니다. 주제 없이 하자라고 하면은 사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또는 각자 상대방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만 하겠죠. 그러면 국정 전반을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장동, 또 성남 FC 같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아주 적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양당은 다만 토론을 31일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다는 점에는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사회자와 중계 방식도 접점은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불발 직후 윤석열 후보는 주제와 방식에 조건 없는 양자 토론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제안했다며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어디에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최소한의 형식도 없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 아무 말 대잔치라며 방송사 제안과 법원 판단을 모두 무시하더니 이젠 형식을 트집 잡아 어깃장을 부린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양당의 벼랑 끝 협상은 내일 또 재개됩니다. 다행히 여야는 양자 토론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달 3일 사자 토론엔 예정대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이런 진통 속에 이재명 후보는 대중교통에 5G 공공 와이파이 설치,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공약만 온라인으로 발표했을 뿐 하루 종일 토론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재보궐선거 무공천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실무진의 벼랑 끝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토론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의원 7명, 전문가 3명과 함께 압박형 질문을 받는 등 실전 같은 토론 연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리허설은 필요 없다며 참모진이 제공한 자료, 특히 대장동 관련 부분을 집중 검토했다고 측근들은 전했습니다. 대선 토론에 신경이 온통 곤두서 있지만 당 안팎에선 정치 쇄신, 특히 재보궐선거 무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또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하지 않겠다고 한 대구 중남구 지역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자 여야 3당에선 위장탈당이다, 무늬만 쇄신인 꼼수 쇄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무공천 결정의 진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꼼수와 위장의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칫 악재가 될까?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SNS에 무소속 출마자는 복당을 불허하겠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무소속으로 심판받는 것이 오히려 무공천을 결정한 당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준석 대표도 출마를 강행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해 내부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신경전도 계속돼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엄청난 비용이 드는 선거 광고 계약은 했냐고 물으며 완주 의사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온라인 광고를 대부분의 당이 계약합니다. 지난번 선거처럼 400억대 총 지출을 안철수 대표가 감행하는 거는 상당한 모험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대선 완주가 얼마나 무섭길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입에 담는 것이냐.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에 대해 예스 또는 노로만 답하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 후보는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을 임명하는 국방개혁 공약을 선보였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역구인 고양시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도 19일이 지났습니다. 소형 중장비를 투입해 실종자가 발견된 27층과 28층으로 가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실종자는 단 1명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을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소형 굴삭기 2대가 동원돼 붕괴 건물 29층에 있는 콘크리트 잔해를 치워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실종자가 있는 27층과 28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구조당국은 내일은 28층에서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종자가 있을 옹벽 쪽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8층을 하더라도 무너진 옹벽이 남아있는 것까지 진입하는 것은 28층 작업하는 것은 별개이다. 그러다 보니 27층에서 발견된 실종자의 경우 발견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언제쯤 근처에 접근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이 없습니다.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밥이라도 함께 먹을 걸 너무나 지금 좀 후회스럽고요. 형님만 나오면 이제 가족들 다 모일 수 있으니까.
그나마 위치조차 찾지 못한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겐 설 명절이 더욱 비통하게 다가옵니다. 4살이 돼서 이제 아버지가 엄청 아끼던 손녀딸이었거든요. 이제 장난감 사서 뭐 기다리고 계셨을 거고. 가족들은 경기 양주에서 또다시 노동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났다며 정부와 지자체, 정치인들이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대로 된 체계를 확립을 해서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앞으로 바라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군부대에서는 코로나19로 축소됐던 혹한기 훈련이 재개됐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원부터 이제 갓 군 생활을 시작한 훈련병들까지 장병들은 영하의 날씨에 뜨거운 땀을 흘렸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1,400m 강원도 황명산 정상. 특전사 요원들의 날카로운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영하 20도 설원에서 특공 무술이 펼쳐집니다. 단검으로 공격하는 근접 전투 훈련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어지는 고강도 전술 스키 훈련. 30kg 넘는 군장을 쥐고 손에는 소총을 들고 스키로 기동합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은 필수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세계 최정의 대체불가 특전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방 부대 장병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헬기와 전차, 장갑차까지 동원된 동계 훈련이 한창입니다. 동계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일부러 추운 날씨에 시행하는 혹한기 훈련입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지만 장병들의 얼굴엔 땀이 배어납니다. 전우들과 함께 훈련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승 칠성부대 화이팅! 올해 초 입대한 훈련병들은 생애 처음 군에서 설을 맞았습니다. 소총 사격은 기본, 장애물을 타넘고 또 기어오르고 훈련이 고될수록 부모님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이번 설에는 함께하지 못하여서 아쉽지만 2주 뒤에 수료하여 늠름한 사나이가 되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지 이제 4주째. 아직은 걸음걸이도 어색하고 계급장조차 없는 훈련병이지만 패기가 넘칩니다. 설 연휴에도 밤낮 없이 펼쳐지는 장병들의 훈련. 매서운 강추위도 제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한국어뿐 아니라 외국어도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오히려 한국말에만 능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 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적어서 그런데요. 아이들의 정체성과 언어 환경의 강점을 길러주기 위한 교실이 마련됐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마가 베트남인인 올해 초등학교 5학년 김용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는 잘하지만 베트남어는 서툽니다. 원래는 엄마가 조금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배우니까 발음도 약간씩 다르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만 40명. 수업과 친구, 가족들과 모두 한국어로만 소통해 엄마 나라의 말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이중언어 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베트남어를 배우니까 재밌었고 도움이 됐고 인사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가르쳐주는 시간과 또 아이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전남교육청과 다문화 교육지원센터가 전남 지역 8개 학교에 문을 연 이중언어 교실에선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을 가르칩니다. 전통 놀이나 전통 의상을 체험하는 시간도 있어 언어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제 앞으로 다문화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가진 강점들을 최대한 자기의 진로와 연계시켜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도 다문화 학생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어 지난해 기준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도 입국이나 외국인 학생의 비율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올해도 아쉬움이 가득한 설 연휴인데 날까지 춥죠. 이어지는 설 연휴 내내 춥겠고 눈구름이 지나는 설 당일에만 기온이 일시 오르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니 작년에도 2월 설이었는데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 낮 기온은 10도를 크게 웃돌면서 푹 했는데요. 올해는 설 당일 영하 3도로 평년을 반짝 웃돌겠지만 이후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내리겠습니다. 또 월요일 밤부터 다음 날인 설 당일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강수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높은 호남 지방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부 내륙에는 꽤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눈과 비는 설날 오후부터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에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7도로 오늘만큼이나 춥겠고요. 그 외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도 전국 내륙이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아침 추위는 주 후반 절기 입춘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